안녕하세요. 벚꽃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도 남원 읍내 한복판, 기와집이 줄지어 늘어선 골목 안쪽에 박현감댁이 자리했다. 대문 안너른 마당에는 배롱나무가 서 있었고 사랑채와 안채가 기역자로 맞붙어 있었다. 이 집은 3대가 벼슬을 한 양반가로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다. 하지만 부유함 뒤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박현감의 첫 부인 민씨는 23세 딸 옥주를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숨을 거두던 그날 민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당부했다. 옥주를 부탁합니다. 제발 아이를 잘. 박현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다. 4년이 흐른 뒤 박현감은 새 아내를 맞아들였다. 정씨, 30살의 젊은 과부였다. 전 남편이 도박으로 빚더미를 남기고 병사한 뒤 정씨는 친정에 얹혀 살며 구박을 받아왔다. 박현감의 청혼은 그녀에게 구원과도 같았다. 혼례를 올리던 날 정씨는 화려한 화롯을 입고 가마에서 내렸다. 마당에 선 7살 옥주를 보자 정씨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껴안았다. 이제 내가 내 어미다. 걱정 말거라. 옥주는 계모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이의 가슴 한구석은 이상하게 서늘했다. 정씨의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 눈 속에는 계산과 경계가 어려 있었다. 처음 반년은 평온했다. 정씨는 옥주에게 새 옷을 지어주고 아침마다 머리를 빗겨주었다. 밥상에는 옥주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이 올라왔고 저녁이면 함께 마당을 거닐었다. 박현감은 안도했다. 역시 아이에게는 어미가 필요했어. 그는 정씨에게 고마워했고 옥주도 조금씩 계모에게 마음을 열어갔다. 하지만 변화는 조용히 찾아왔다. 옥주가 8살이 되던 봄 박현감에게 충청도안 고을의 현감으로 부임하라는 명이 내려왔다. 3년 임기였다. 박현감은 정씨와 의논했다. 함께 가는 것이 좋겠소만 옥주가 아직 어려. 정씨는 고개를 저었다. 나으리, 제가 이곳에 남아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임지는 멀고 아이가 낯선 곳에 가면 힘들 것입니다. 박현감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출발 전날 밤 그는 옥주를 불러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비가 없어도 의젓하게 지내거라. 어머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옥주는 아버지의 옷깃을 붙잡았다. 아버님, 언제 돌아오세요? 박현감은 쓸쓸히 웃었다. 곧 돌아오마. 그때까지 잘 있거라. 다음 날 박현감은 하인 몇 명만 데리고 북쪽으로 떠났다. 대문이 닫히자 정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박현감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나자 정씨의 태도는 서서히 변했다. 처음엔 미묘했다. 옥주에게 주는 반찬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말투가 차가워졌다. 어느 날 옥주가 실수로 밥상을 엎자 정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이를 노려보았다. 조심성이 없구나. 옥주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정씨는 대답 없이 돌아섰다. 그날 저녁 옥주의 밥그릇에는 찬밥만 담겼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소연하자 정씨는 냉소했다. 양반집 규수가 밥 타령이냐? 먹을 게 있는 것만도 감사히 여겨라. 하인들은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다. 계모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집안의 실권은 이미 정씨에게 넘어가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옥주가 11살이 되던 해 겨울, 학대는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느 추운 밤 옥주는 안방에서 촛불을 끄다가 실수로 정씨의 비단 적삼을 태웠다. 불길이 번지기 전에 끄긴 했지만 적삼 소매에는 검은 그을음이 남았다. 정씨는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천한 것이. 정씨는 부엌으로 달려가 끓고 있던 물을 바가지에 퍼왔다. 옥주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어머님, 제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씨는 귀를 막았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옥주의 손등에 부었다. 아! 비명이 터져 나왔다.
옥주는 손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다. 물집이 순식간에 잡혔고 살같이 벌겋게 익었다. 옥주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삼켰다. 눈물만 주르르 흘렀다. 정신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다음엔 더 조심해라. 아니면 이보다 더한 일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날 밤 옥주는 골방에 홀로 누워 손등의 통증을 견뎠다. 아이는 죽은 어머니를 그리며 눈물을 흘렸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옥주가 너무 아파요. 대답은 없었다. 차가운 밤바람만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옥주는 그날 밤 자신이 이 집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디로 갈 수도 없었다. 아이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딜 뿐이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정씨의 학대는 심해졌다. 옥주는 말수가 줄었고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박형감댁 아가씨가 많이 여인 것 같던데.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계모의 가면은 완벽했다. 옥주가 13시 되던 해 정월 초하루 설 명절이 다가왔다. 박형감은 임지에서 편지를 보내왔다. 글씨는 반듯했지만 내용은 짧았다. 올해도 임지를 떠날 수 없구나. 옥주야, 잘 지내거라. 어머님께 효도하여라. 옥주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아버지의 글씨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벌써 5년째였다. 아버지는 임기를 마치고도 다른 고을로 또 부임했다. 돌아올 기약이 없었다. 설날 아침 정씨는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고 사당에 제사를 지냈다. 옥주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뒤에 서 있었다. 제사상에는 온갖 음식이 차려졌지만 옥주에게는 냉국과 찬밥만 돌아왔다. 제사를 마친 뒤 정씨는 옥주를 불렀다. 마당을 쓸고 부엌을 정리해라. 오늘은 설인데 집안이 더럽구나. 옥주는 고개를 숙였다. 예, 어머님. 온종일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그릇을 닦았다. 손은 동상으로 부어올랐고 발은 얼어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정씨는 끊임없이 일을 시켰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정씨는 하인들에게 명했다. 오늘은 설이니 모두 사랑채에 모여 쉬어라. 술과 음식을 내려줄 테니 마음껏 먹거라. 하인들은 기뻐하며 사랑채로 향했다. 정씨는 일부러 그들을 멀리 보낸 것이었다. 옥주는 혼자 안채 마루를 쓸다가 정씨의 옥비녀를 발견했다. 먼지가 앉은 비녀는 마루 귀퉁이에 굴러 있었다. 아마 며칠 전에 떨어뜨린 듯했다. 옥주는 비녀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닦았다. 하얀 옥빛이 촛불 아래 반짝였다. 아이는 안방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마루에서 비녀를 주었습니다. 안에서 정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너라. 옥주는 문을 열고 들어가 비녀를 내밀었다. 정씨는 비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어디 있었느냐? 옥주는 고개를 숙였다. 마루 귀퉁이에 있었습니다. 정씨는 비녀를 내려놓고 옥주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거짓말 마라. 내가 훔쳐 숨겼다가 이제야 내놓는 것이지? 옥주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정말 마루에 떨어진 걸 주워. 정씨는 손을 들어 옥주의 뺨을 후려쳤다. 짝! 소리와 함께 아이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다. 이 도둑년, 내 친어미도 도둑질하다 죽었다던데 그 피를 받았구나. 옥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정씨는 옥주의 멱살을 잡고 마루로 끌어냈다. 바로 그때 마당을 지나가는 늙은 하인 득보가 멀리서 그 광경을 보았다. 득보는 술을 가지러 부엌으로 가던 길이었다. 그는 깜짝 놀라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정씨는 옥주를 대문 쪽으로 끌고 갔다. 옥주는 발버둥 쳤다. 어머님,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듣지 않았다. 대문을 열고 아이를 밖으로 밀어냈다. 그날 밤은 눈보라가 몰아쳤다. 하늘에서 한방눈이 쏟아져 내렸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봤다. 옥주는 맨발이었고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였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내가 이 집에 있는 한 내 마음이 편치 않다. 쾅! 대문이 닫혔다. 옥주는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추워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득보는 나무 뒤에서 몸을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뛰쳐나가 말려야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득보에게는 약점이 있었다. 득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3년 전 그는 외부 도둑과 내통의 주인댁 은자 수십 냥과 비단을 빼돌려 나눠 가졌었다. 빚에 쪼들린 끝에 저지른 일이었다. 정 씨는 우연히 득보가 마을 주막에서 수상한 자와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 뒤를 밟아 그 사실을 알아냈다. 몇 달 전 정 씨가 득보를 불러 말했다. 내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 나을 있게 말하면 너는 도둑과 한패로 관가에 끌려가 목이 잘릴 것이다. 내 처자식도 노비로 팔릴 것이고. 득보는 그날 이후 정 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정 씨가 안채로 돌아가자 득보는 조심스럽게 대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옥주는 이미 골목 저편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지고 있었다. 득보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랑채로 돌아갔다. 그날 밤 득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옥주는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차가운 눈밭에 쓰러졌다. 눈은 계속 내렸고 아이의 몸을 하얗게 덮어갔다. 의식이 흐려졌다. 눈을 감으려는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 아가, 정신 차려라. 중년 여인이 옥주를 흔들고 있었다. 기생집 포주 김씨였다. 그녀는 마침 설 인사를 다니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김씨는 옥주를 업고 자신의 집으로 급히 향했다. 정신 차려라. 조금만 참거라. 옥주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한 방에 누워 깨어났을 때 옥주는 자신이 낯선 곳에 있음을 깨달았다. 방은 작았지만 따뜻했고 이불은 포근했다. 김씨가 따뜻한 죽을 떠먹여 주었다. 천천히 먹어라. 괜찮다. 옥주는 죽을 삼키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김씨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옥주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김씨는 옥주의 손을 잡았다.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다. 김씨는 그것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이제 여긴 안전하단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묻지 않겠다. 다만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다. 옥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한 잠자리에서 평안히 잠들었다. 꿈속에서 죽은 어머니가 나타나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을 거란다, 옥주야. 한편 박 현감댁에서는 득보가 홀로 마당을 서성이며 괴로워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아가씨, 미안합니다. 이 못난 종놈이.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김씨의 기생집에서 옥주는 새 삶을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열병이 났고 손발의 동상이 심해 걷기조차 힘들었다. 김씨는 약을 구해 먹이고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았다. 보름이 지나서야 옥주는 겨우 일어나 앉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김씨가 방에 들어와 물었다. 이제 좀 괜찮으냐? 옥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씨는 옥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기서 계속 지내려면 일을 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옥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을 조금 압니다. 어머니께서 천자문과 소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씨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시조도 읽을 수 있겠구나. 옥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다. 그럼 부엌일부터 시작해라. 몸이 완전히 나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옥주는 부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장을 보러 갔다. 기생집에는 기생 5명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옥주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한 기생이 물었다. 너 어디서 왔느냐? 말투가 양반집 아이 같은데. 옥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저
멀리서 왔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기생집에는 저마다 사연이 있었다. 남의 과거를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석 달이 흘렀다. 옥주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김 씨는 옥주를 불러 말했다. 이제 너도 기생이 되어야 한다. 이 집에서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옥주는 망설였다. 기생이 된다는 것은 양반 신분을 버린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고 다른 선택지도 없었다. 옥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김 씨는 옥주에게 검은고와 가야금을 가르쳤다. 춤과 노래도 익혔다. 옥주는 총명했다. 한 번 들으면 곧바로 따라했고 며칠이면 완전히 익혔다. 김 씨는 감탄했다. 내게 재주가 있구나. 이러다 남원 제일가는 기생이 되겠다. 하지만 옥주가 진짜 빛을 발한 것은 글공부였다. 김 씨는 한양에서 온 선비에게 부탁해 옥주에게 한시를 가르쳤다. 옥주는 밤마다 촛불을 켜고 시를 읽고 외웠다. 당시 송사, 조선의 시조까지 섭렵했다. 16이 되었을 때 옥주는 이미 남원에서 소문난 재원이 되어 있었다. 어느 가을날 전주에서 온 양반 일행이 김 씨의 기생집을 찾았다. 술자리가 벌어졌고 기생들이 노래를 불렀다. 옥주도 자리에 나갔다. 한 양반이 옥주를 보고 말했다. 내가 소문난 옥주냐? 시 한 수 지어보거라. 옥주는 붓을 들고 종이에 글을 썼다. 가을 달빛은 차갑고 기러기는 나무로 가네. 고향 그리는 마음은 끝이 없어. 눈물만 소매를 적시네. 양반들은 감탄했다. 이런 시를 기생이 지었단 말이냐? 그 뒤로 옥주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남원뿐 아니라 전주, 광주에서까지 양반들이 그녀를 보러 왔다. 하지만 옥주의 마음속에는 항상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밤마다 죽은 어머니를 떠올렸고 자신을 내쫓은 계모에 대한 원망이 깊어갔다. 세월은 흘러 옥주가 23이 되던 해봄, 한양에서 내려온 젊은 관리가 기생집을 찾았다. 이름은 이경원, 나이는 30이었다. 그는 이조 난관으로 총명하고 의로운 선비였다. 술자리에서 옥주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경원은 옥주의 지혜에 감탄했다. 이런 여인은 처음 보았소. 어찌 기생이 되셨소? 옥주는 쓸쓸히 웃었다. 사람마다 사연이 있는 법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이경원은 옥주에게 마음이 끌렸다. 며칠 후 다시 찾아와 말했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소? 옥주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이경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첩으로라도 줬소. 당신 같은 사람을 놓칠 수 없소. 옥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기생으로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한양으로 가라. 거기서 힘을 기르고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옥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걸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언젠가 제한을 풀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경원은 옥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깊은 슬픔과 단단한 의지가 함께 있었다. 이경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주겠소. 옥주는 김 씨에게 작별을 고했다. 김 씨는 옥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잘 가거라. 내 앞날에 복이 있기를 바란다. 옥주는 깊이 절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옥주는 한양으로 향했다. 가마 안에서 남원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언젠가 돌아오겠다. 그때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아닐 것이다. 한편 남원 밖 현감댁에서는 득보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옥주를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어느 날 정씨가 득보를 불러 물었다. 내가 요즘 왜 그리 풀이 죽어 있느냐? 득보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님. 정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득보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득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가씨, 어디에 계신지 무사하시기를. 한양에서의 삶은 옥주에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이경원의 집은 북촌 한복판에 있었다. 비록 첩의 신분이었지만
옥주는 존중받았다. 이경원의 본처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었다. 이경원은 옥주를 아내처럼 대했다. 당신은 내게 단순한 첩이 아니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벗이오. 옥주는 이경원의 업무를 도왔다. 관가의 문서를 정리하고 상소문을 다듬었다. 총명한 옥주는 조정의 일을 빠르게 이해했다. 이경원은 감탄했다. 당신이 남자였다면 훌륭한 관리가 되었을 것이오. 세월이 흘렀다. 이경원은 승진을 거듭했다. 이조 자랑에서 정랑으로 다시 참의로 올라갔다. 그의 곁에는 항상 옥주가 있었다. 옥주는 이경원의 동료 관리들과도 교류했다. 그들의 부인들을 만나 차를 마시고 시를 나눴다. 사람들은 옥주를 이 참이댁 마님이라 불렀다. 비록 첩이었지만 그녀의 교양과 지혜는 양반 부인들도 인정했다. 옥주는 10년 동안 한양에서 살며 인맥을 쌓았다. 조정 대신들의 부인, 왕실의 나인들과도 친분을 맺었다. 그녀는 영리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겸손했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고향을 생각했다.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어느 봄날 이경원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옥주는 안채에서 자수를 놓고 있었다. 이경원이 사랑채에서 불렀다. 여보, 잠깐 이리 오시오. 옥주는 바느질을 내려놓고 사랑채로 갔다. 이경원은 환한 얼굴로 말했다. 내가 전라도 남원 수령으로 제수되었소. 옥주의 손에서 바늘이 떨어졌다. 남원.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경원은 옥주의 표정 변화를 알아챘다. 무슨 일이오? 안색이 좋지 않은데. 옥주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남원이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경원은 옥주의 손을 잡았다. 혹시 남원과 인연이 있소? 옥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제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경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랬소? 그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기쁜 일 아니오? 옥주는 쓸쓸히 웃었다.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경원은 옥주에게도 비밀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억지로 캐묻지 않는 것이 그의 배려였다. 그날 밤 옥주는 홀로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10년이 흘렀다. 13세 쫓겨나 이제 23이 되었다. 맨발로 눈길을 헤매던 그 아이는 이제 권세 있는 관리의 아내가 되었다. 옥주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어머니 민 씨의 편지가 있었다. 옥주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편지를 간직해왔다. 촛불을 켜고 편지를 펼쳤다. 옥주야, 어미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해도 너는 강한 아이다.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다. 옥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이제 돌아갑니다. 진실을 밝히러 갑니다. 며칠 후 이경원과 옥주는 남원으로 향했다. 행차는 화려했다. 새 수령이 부임하는 것이니 가마도 크고 수행원도 많았다. 옥주는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마에 앉았다. 가마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고개를 넘을 때마다 옥주는 열색 그날 밤을 떠올렸다. 맨발로 눈길을 헤매던 그날. 이제는 화려한 옷을 입고 돌아간다. 남원 읍내에 도착하자 백성들이 길 양옆에 늘어서 절을 올렸다. 새 수령님께 절을 올립니다. 옥주는 가마 안에서 거리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저작거리의 주막, 객사의 기와지붕, 그리고 골목 안쪽으로 보이는 기와집들. 그중 하나가 박현감 댁일 것이다. 관아에 짐을 풀고 이튿날 옥주는 이경원에게 말했다. 제가 읍내를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이경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오. 고향이니 둘러보고 싶겠지. 옥주는 남장을 하고 하인 하나만 데리고 나섰다. 하지만 골목 어귀에서 하인을 돌려보냈다. 나 혼자 가겠다.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옥주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다. 10걸음, 20걸음. 익숙한 길이었다. 어린 시절 수없이 걸었던 길. 드디어 박현감댁 대문 앞에 섰다. 대문은 그대로였다. 옥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대문을 두드렸다. 얼마 후 하인이 나왔다. 낯선 얼굴이었다. 옥주가 쫓겨난 후 새로 들어온 하인인 듯했다. 하인은 비단 옷차림의 나그네를 보고 황급히 허리를 숙였다. 누구십니까? 옥주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주인 어른께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하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안채에서 정씨가 나왔다. 10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을 뿐이었다. 정씨는 비단 옷차림의 남자를 보고 황급히 웃음을 지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옥주는 가끈을 눌러 쓴 채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씨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안채로 안내했다. 마루에 마주 앉자 정씨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대체 무슨... 옥주는 천천히 갓을 벗었다. 얼굴이 드러났다. 정씨는 그저 고개를 갸웃했다.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옥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10년 전 이 집에 어린 딸이 하나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정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어찌 아십니까? 옥주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눈 내리던 설날 밤 대문 밖으로 쫓겨난 아이 말입니다. 정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누구시기에 그런 옛날 일을. 옥주는 일어서서 한 걸음 다가섰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저입니다. 옥주입니다. 정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옥주는 소매를 걷어 손등에 화상 흉터를 보였다. 이것도 기억하십니까? 끓는 물을 부으셨던 그날 말입니다. 정씨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뒷걸음질 쳤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옥주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죽지 않았습니다. 열색 그 겨울밤 어머님께서 저를 눈밭에 내던지셨을 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정씨는 주저앉으며 말을 더듬었다. 옥주야, 그게 나도 어쩔 수... 옥주는 차갑게 말을 끊었다. 이제 묻겠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정씨는 주저앉은 채 입술을 떨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가까스로 말을 꺼냈다. 그건 내가 비녀를 훔쳐서... 옥주는 차갑게 웃었다. 거짓말입니다. 전 그날 마루에서 주운 비녀를 갖다 드렸을 뿐입니다. 어머님도 그걸 아셨을 겁니다. 정씨는 고개를 돌렸다. 옥주는 계속 말했다. 진짜 이유가 뭡니까? 왜 저를 내쫓으셨습니까? 정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두려웠다. 내가 있으면 내 자리가 불안했다. 나으리는 너만 보셨고 하인들도 너를 아껴했다. 나는 그저 그림자 같았다. 옥주는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죄 없는 아이를 죽을 뻔하게 만드셨습니까? 정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사랑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박형감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안채에 낯선 손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왔다. 누가 찾아왔다는데. 마루에 오르던 박형감은 옥주를 보고 멈춰섰다. 낯선 여인이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옥주는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를 향해 절을 올렸다. 아버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박형감은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내가... 옥주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옥주입니다, 아버님. 박형감은 비틀거리며 옥주에게 다가왔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옥주, 정말 옥주냐? 살아있었구나.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아비가 미안하다. 옥주도 눈물을 흘렸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박형감은 딸을 끌어안았다. 어디 있었느냐?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3년을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 옥주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물었다. 아버님께서 저를 찾으셨습니까? 박형감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임지에서 돌아왔을 때 내가 없다 했다. 부인은 밤에 혼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나는 미치도록 찾았다. 관아에 수소문하고 인근 마을을 다 뒤졌다.
사찰마다 찾아가 행방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4년을 찾다가 결국 죽은 것으로 체념했다. 옥주는 아버지의 등을 쓰다듬었다. 박형감은 정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게 거짓말이었소? 정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으리. 박형감은 일어서며 소리쳤다. 대답하시오. 옥주가 혼자 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오? 정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박형감은 마루를 내려가 득보를 불러보. 득보, 득보는 어디 있느냐? 마당에서 득보가 황급히 달려왔다. 그는 옥주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가씨, 정말 아가씨시옵니까? 박형감이 물었다. 득보, 너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득보는 무릎을 꿇었다. 목소리는 떨렸다. 죄송합니다, 나으리. 저는 보았습니다. 박형감의 눈이 커졌다. 뭘 보았다는 것이냐? 득보는 고백했다. 마님께서 아가씨를 대문 밖으로 내쫓으시는 걸 보았습니다. 눈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님께서 제 약점을 쥐고 계셨기에. 박형감은 무너져 내렸다. 내가 4년을 찾아 헤맸는데 내가 알고 있었단 말이냐. 득보는 이마를 땅에 찌우며 울었다. 죄송합니다, 나으리. 죽여주십시오. 박형감은 득보를 노려보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옥주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아버님, 득보는 벌하지 마십시오. 그도 약점을 잡혀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박형감은 딸을 바라보았다. 옥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이 집에서 내보내십시오. 진실을 알고도 침묵한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박형감은 득보를 향해 말했다. 오늘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밟지 마라. 득보는 옥주를 향해 절을 올렸다. 아가씨, 용서해 주십시오. 옥주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득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사랑채로 향했다. 박형감은 정씨를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소. 당신이 한 일을. 박형감은 정씨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10년 동안 나를 속였소. 내 딸을 내쫓고 거짓말로 나를 기만했소. 정씨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나으리, 제발.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있으면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박형감은 손을 들어 정씨의 말을 끊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소. 죄 없는 아이를 눈보라 치던 밤에 내쫓고 끓는 물로 화상을 입혔소. 그것도 모자라 내가 4년을 미치도록 찾아 헤맬 때 입을 다물고 있었소. 정씨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박형감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소. 당신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소. 그는 옥주를 돌아보았다. 옥주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옥주는 잠시 침묵했다. 한때는 복수를 꿈꿨다. 계모를 똑같이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10년의 세월은 옥주를 변화시켰다.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었다. 옥주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님께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다만 진실이 밝혀지길 원했을 뿐입니다. 박형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정씨를 향해 엄하게 말했다. 오늘부로 당신과 나는 남남이요. 호적에서 당신 이름을 지우겠소. 정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으리, 그럼 저는 어디로? 박형감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오.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서 떠나시오. 단 한 푼의 재물도 가져가지 마시오. 모두 옥주 어미가 남긴 것이니. 정씨는 옥주를 향해 기어갔다. 옥주야, 제발 용서해다오. 나를 살려다오. 옥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어머님도 살아보십시오. 제가 겪었던 그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정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다. 박형감은 하인을 불러 명했다. 이 사람을 골방에 가두어라. 내일 아침에 뜨면 내보내도록.
하인들이 정 씨를 이끌고 나갔다. 정 씨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울부짖었다. 나으리, 옥주야, 제발. 대문이 닫히고 안채는 고요해졌다. 박형감은 옥주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옥주야. 아비가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옥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괜찮습니다, 아버님.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날 밤 옥주는 관아로 돌아가지 않고 옛집에서 묵었다. 오랜만에 누워본 방은 낯설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어머니 민씨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밤, 마당에서 놀던 여름날. 모두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정씨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대문을 나섰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다. 저게 박형감 댁마님 아니냐? 쫓겨났다던데. 딸을 내쫓았다가 결국 자기가 쫓겨났다지. 정씨는 고개를 숙인 채 골목을 빠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다. 저게 개모년이다. 악독한 것. 정씨는 귀를 막고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연을 끊었다. 갈 곳이 없었다. 정씨는 읍내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단 말인가. 그저 내 자리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옥주를 향한 미안함은 없었다. 다만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고 분했다. 정씨는 산 아래 작은 마을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았다. 하지만 일은 힘들고 사람들은 낯선 여인을 경계했다. 정씨는 남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모두 옥주 때문이다. 저것만 없었어도. 반성 없는 원망만 쌓여갔다. 겨울이 다가왔다. 추위는 매서웠고 정씨는 병들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녀를 돌보지 않았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정씨는 다리 밑에서 얼어 죽은 채 발견되었다. 악은 처참히 벌을 받았다. 정씨가 죽었다는 소식이 남원에 전해진 것은 한 달 뒤였다. 산 아래 마을 이장이 관아로 찾아와 보고했다. 다리 밑에서 얼어 죽은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박형감 댁에서 쫓겨난 마님이라 하던데. 옥주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다만 허무할 뿐이었다. 남편 이경원이 물었다. 마음이 편치 않소? 옥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편하지도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허무할 뿐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경원은 옥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복수를 원했던 게 아니었지요? 옥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원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은 모두 밝혀졌습니다. 며칠 후 옥주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남원에 남고 싶습니다. 이곳이 제 고향이고 여기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경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나도 임기를 마치고 벼슬을 내려놓겠소. 당신과 함께 남원에서 살겠소. 옥주는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으리는 조정에 필요한 분이십니다. 이경원은 미소 지었다. 조정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오. 내 평생 당신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소. 3년 뒤 이경원은 임기를 마치고 벼슬을 사양했다. 조정에서는 아쉬워했지만 그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이경원과 옥주는 남원에 정착했다. 옥주는 아버지 박형감과도 시간을 보냈다. 박형감은 딸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매일 찾아왔다. 처음 몇 달은 어색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1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어느 봄날 박형감이 옥주를 찾아와 말했다. 옥주야, 함께 산책하지 않겠느냐? 옥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와 함께 남원 읍내를 걸었다. 박형감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어렸을 때 자주 이 길을 걸었지. 내 어미와 함께. 옥주는 그 기억을 떠올렸다. 어머니 민씨가 손을 잡고 장터를 구경시켜주던 날들. 박형감은 계속 말했다. 나는 내 어미를 잃고 너무 외로웠다. 그래서 급히 후처를 드렸지. 하지만 그게 내게 큰 불행이 되었구나. 옥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형감은 딸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다.
다만 남은 시간 동안 속죄하며 살고 싶구나. 옥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는 서당을 열려합니다. 가난한 아이들, 특히 계모에게 구박받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박형감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다. 내가 도와주마. 재산 절반을 내놓겠다. 옥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서당이 세워졌다. 박형감은 직접 목수를 불러 건물을 지었고 옥주는 교재를 준비했다. 이경호는 아이들을 모집했다. 서당이 문을 연 첫날 12명의 아이들이 왔다. 모두 가난하거나 부모 없는 아이들이었다. 옥주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누구도 너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너희는 모두 소중한 아이들이란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박형감도 서당을 자주 찾아왔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마당에서 놀아주었다. 아이들은 그를 할아버지처럼 따랐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박형감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박형감은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소중한 사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단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갚고 싶구나.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박형감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옥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세월이 흘렀다. 서당은 번창했고 아이들은 하나둘 늘어났다. 은인 김씨도 남원으로 모셔와 함께 살았다. 김씨는 서당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주며 옥주를 도왔다. 5년이 흘렀다. 박형감은 70을 넘겼고 기력이 쇠했다. 어느 가을날 그는 병상에 누웠다. 옥주가 손을 잡자 박형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옥주야, 아비는 행복했다. 이 5년 동안 너와 함께 있어서. 옥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좋았습니다, 아버님. 박형감은 눈물을 흘렸다. 용서해 주었느냐? 옥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용서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것만은 진심입니다. 박형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고맙다, 옥주야. 박형감은 평온히 눈을 감았다. 옥주는 3년상을 정성껏 치렀다. 상을 마친 뒤 서당은 더욱 번창했다. 제자들은 하나둘 과거에 급제하거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옥주는 50을 넘었다.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늘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쳤다.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나쁜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요? 옥주는 마당의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용서는 쉽지 않단다. 억지로 할 필요도 없지. 하지만 미워하며 사는 것도 힘든 일이란다. 제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옥주는 미소 지었다.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거란다. 그게 진짜 강함이지. 어느 겨울 옥주는 병들어 누웠다. 제자들이 모여들어 스승을 간호했다. 옥주는 제자들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너희가 있어. 행복했다. 바르게 살 거라. 옥주는 평온히 눈을 감았다. 56의 나이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남원의 전설로 남았다. 악행은 벌을 받고 선함은 빛을 보았다. 서당은 대대로 이어졌고 옥주의 가르침은 오래도록 전해졌다. 권선징악의 교훈으로.